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건 우리 아빠가 직접 겪었던 이야기야. 아빠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바닷가라 그런지 유독 고양이가 많았다고 해.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엔 성인 남성 4명이 둘러싸도 모자란 커다란 나무가 있었는데 항상 그 나무의 가지에는 고양이들이 앉아 있어서 사람들은 그 나무를 고양이 나무라고 부르곤 했지. 고양이들은 마을에 직접적인 해를 끼치지 않았지만 당시 마을의 주 수입원이었던 건조한 생선들을 자주 건드렸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고양이가 너무 많아진다 싶으면 가끔씩 못 쓰는 생선에 약을 발라서 고양이의 숫자를 줄이곤 했다고 해. 그런 어른들의 방식에 영향을 받았던 건지 개구쟁이였던 우리 아빠와 그 친구들은 어느 날 고양이 사냥에 나서겠다며 나뭇가지로 만든 창과 돌멩이 몇 개를 들고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다고 해. 하지만 알다시피 고양이는 정말 재빠른 동물이지. 어설픈 어린 아이들의 손길 따위는 눈을 감고도 피할 정도였으며 아빠와 친구들은 번번이 사냥에 나갈 때마다 사냥에 실패하는 쓴맛을 보게 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유난히 파도가 높아서 배가 뜨지 못할 정도의 궂은 날씨에도 아빠와 친구들은 고양이 사냥에 나갔어. 비는 오지 않았지만 우중충한 날씨 탓에 평소에는 골목 사이로 돌아다니던 고양이도 다들 집에 숨어 있는 건지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허탕치고 돌아가던 도중 막다른 골목의 한쪽 구석에서 빛나던 한 쌍의 눈동자를 보게 되었어. 날씨도 우중충한 데다 담장 그림자 속에 있었기에 그 검정털을 가진 고양이를 볼 수 있었던 건 지금 생각해도 신기하다고 해. 그렇게 조용히 친구들에게 손짓하며 아빠는 포위망을 짜기 시작했고, 보통 때였으면 바로 도망치기 바빴던 고양이는 왜인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고 해. 하지만 그때 당시 그런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던 아빠는 어느 정도 거리가 좁혀지자 손에 들고 있던 돌멩이를 던졌고, 돌멩이는 직선으로 날아가 고양이의 머리에 맞았어. 그 순간 아빠는 물론 친구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대. 지금 생각하면 죄책감 비슷한 느낌이라고 하는데, 당시 어렸던 아이들이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 죄책감이라는 기분은 한순간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돌아다니던 개구쟁이들의 몸마저 굳어버리겠다며 아빠는 그 당시 심정을 표현했어. 그때 한참을 비틀대던 고양이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건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담을 넘어 도망치기 시작했고, 아빠와 친구들은 고양이가 몸을 움직이자마자 찢어질 듯 눈을 크게 뜨곤 서로를 쳐다봤었대. 고양이가 비틀대던 그 자리에는 방금 태어난 듯 보이는 빨간 핏덩이 같은 작은 무언가가 꿈틀대고 있었고, 고양이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그 자리에서 출산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해. 그렇게 조심스럽게 확인해본 그 핏덩이들은 정확히 아빠와 친구들의 숫자와 같은 4마리였고, 아빠와 친구들은 떨리는 손으로 새끼를 보듬어 집으로 데려갔어. 그리고 부모님들께 방금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부모님들은 고양이를 좋아하시진 않으셨지만 아이들이 저지른 잘못에 조금이라도 보상하자는 마음에 고양이를 키웠대. 그렇게 1년의 시간이 흐르고
아빠가 키우는 고양이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눈과 발바닥을 빼면 온통 검정색이었고 마치 처음부터 집고양이로 태어난 것처럼 사람을 정말 잘 따랐다고 해. 그런데 고양이가 4개월쯤 됐을 때부터 고양이를 데리고 동네 산책을 한 번씩 하게 되었는데 한참 잘 돌아다니다가 마을 앞에 있는 고양이 나무만 지나칠 때면 고양이가 갑자기 털을 세우며 꼼짝도 하지 않은 채로 나무를 보고 울더라는 거야. 아무래도 고양이를 키우고 있고 마을에도 고양이가 많다 보니 고양이 우는 소리는 지겹도록 들어왔는데 그 울음소리는 뭔가 다르게 들리더래. 아빠가 진정시키기 위해 고양이를 잡으려 하면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녀석이 발톱을 세우며 손을 핥히려 하고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게 하는 통에 별 수 없이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서럽게 울던 고양이가 한 번씩 자신을 쳐다봤대. 그렇게 한참 동안을 울어대던 고양이를 여차저차 달래서 집에 데려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멀쩡해지더라는 거야. 물론 고양이라는 동물이 워낙 변덕이 많은 동물이라 한두 번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다지만 고양이는 항상 그 나무 앞을 지나갈 때마다 똑같은 행동을 했었지. 그런데 아빠 고양이만 그런 게 아니라 그날 친구들의 고양이도 고양이 나무만 지나가면 서럽게 울었고 게다가 고양이들은 형제를 알아보는 듯 친구네 집에 데려가거나 서로 마주칠 일이 있으면 서로 부둥켜서 털을 비비는 등 정말 살갑게 행동했다고 해. 하지만 다른 친구와 만나서 같이 산책을 하다가도 고양이 나무 앞에만 지나가면 쌍으로 같이 그 나무를 보며 울어댔어. 그런데 묘한 게 동네의 다른 고양이들은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늙은 고양이들 때문에 막상 그 나무를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슬슬 피해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아빠와 친구들의 네 마리만 유독 그랬다고 해. 그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자 아빠는 할아버지께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할아버지도 역시 1년 전 사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날 이후로 다른 동네 사람들과는 달리 손자가 저지른 잘못을 반성이라도 하는 양 고양이들에게 호의적이셨다고 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할아버지 역시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그 다음날 할아버지는 고양이 나무에 오르시게 되었어. 장승처럼 나무에 앉아있던 늙은 고양이들은 할아버지가 멀찌감치 던져놓은 잡어 몇 마리에 정신이 팔려있던 상태였고 아빠는 서럽게 울어대는 고양이를 안고 밑에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얼마쯤 올라가다 아빠에게 이리 와보라며 손짓을 했어. 아빠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나무를 잡은 채 할아버지의 맞은편에 올라갔는데 그렇게 올라간 나무의 기둥 어느 곳에 휑한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고 해. 구멍의 크기는 사람이 들어갈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린 아이라면 자칫하다 헛디뎌서 빠질 수 있는 정도의 구멍을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무슨 생각인지 아빠에게 집에 가서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했고 그렇게 아빠가 가져온 손전등으로 비춰본 그 구멍 속에는 두개골이 깨져있는 고양이의 뼈와 그 고양이 것으로 보이는 검은 털들이 놓여 있었다고. 아빠는 기겁을 하며 그 나무에서 떨어지다시피 내려왔고
할아버지는 의외로 담담한 표정으로 뒤따라 내려오셨지. 그런데 그 순간 계속해서 울어대던 고양이가 울음을 멈추고 아빠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대. 할아버지는 시간이 늦었으니 일단 집으로 돌아가자고 하셨고 내일 다시 와서 조심스럽게 나무에서 뼈를 꺼내 집 뒤편에 있던 작은 야산에 묻어주셨다고 해. 그 이후로 고양이는 그 나무를 지나가도 울기는커녕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혹시나 엄마 고양이를 묻은 작은 야산에 데려가도 그냥 뛰어놀기만 할 뿐 별다른 반응은 없었다는 거야. 그 사건 때문인지 아빠는 내가 어릴 적부터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항상 인지시켜 주시곤 하셨어. 정말 긴 시간이 지났지만 아빠가 어릴 적 저지른 그 사건 때문에 아직까지 마음 한켠에 죄책감이 있다며 말씀하신 아빠를 보며 나는 왠지 모르게 씁쓸한 기분이 들곤 했어. 먼저 이 이야기는 절대 사실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환각이나 환청에 시달릴 정도로 심신이 미약한 것은 아니며 군대 만기 전역한 대한민국의 건장한 남자야. 내가 군대를 제대하고 빈둥빈둥 놀던 시절의 이야기야. 그 당시 제대하고 할 게 없어서 보안 전문 업체에서 잠시 일하던 때가 있었어. 마침 용인에 이마트를 오픈한다고 해서 보안 요원을 여럿 뽑고 있었는데 그때 지원하여 이마트 보안 파트로 들어가게 되었지. 이마트 정규직은 아니고 이마트 하청업체인 보안업체 직원인 거지. 뭐 하는 일은 알다시피 행사나 이벤트 때 아줌마나 아저씨들이 급격하게 몰리니 폴리스 라인으로 막고 해당 지점장 출퇴근할 때 내려와서 인사하고 문 열어주고 이마트 안에서 일하는 알바나 직원들 퇴근할 때 물건을 훔쳐가나 검색도 하는 그런 일이었어. 근무는 주 야간으로 나눠져 있었고 야간은 2인 1조였으며 한 명은 지키고 한 명이 후레쉬를 들고 순찰을 도는 시스템이야. 총 3번씩 도는데 그 큰 매장이 온통 불도 꺼져 있어서 새벽에 순찰 돌 때면 엄청 무섭거든. 특히나 마네킹이 있는 곳 지나갈 때면 섬뜩하기도 해.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 이 일을 시작하고 3달 정도 지나니 매일 같은 일에 뜬 눈으로 밤을 샌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같이 일하던 분은 나이가 좀 많으신 형이었는데 온라인 게임을 좋아해서 보안실에서 게임을 하고 그랬거든. 아무튼 그날도 어김없이 야간 순찰을 돌고 있을 때였지. 뭐 자정 2시, 5시 이렇게 3번 도는데 아마 2시 순찰이었을 거야. 푸드코트를 지나 마켓 플레이스라고 마트 내에 있는 슈퍼를 돌 때였지. 어두워서 후레쉬를 켜고 순찰을 하는데 오싹해서 무전기로 형과 얘기하면서 순찰을 하고 있었어. 그렇게 한참 가다가 저 끝쪽에 있는 냉장고에 불이 켜져 있어서 누가 안 끄고 갔나 보다 해서 갔었지. 가까이 다가가자 부스럭부스럭 소리가 나길래 가봤더니 누가 그 진열 냉장고 쪽에 있는 틀을 빼놓고 내용물을 꺼내서 우걱우걱 먹고 있는 거야. 뒷모습으로 봤을 때 헝클어진 머리의 남자였는데 순간 겁이 났지만 괘씸하기도 해서 말을 했어. 거기 누구세요?
그러자 잠시 멈칫하더니 다시 꾸역꾸역 앉아서 먹는 거야. 그러면서 혼자 뭐라고 중얼중얼거렸는데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었고 처음엔 중국인인 줄 알았어. 난 그제서야 무전으로 여기 누가 있으니 잠깐 와보라며 형에게 무전을 날렸어. 그런데 무전을 하기 위해 누르는 버튼을 누르고 말했음에도 아무런 작동도 하지 않는 듯한 느낌. 아무 응답이 없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리고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기 시작했어. 마치 누운 채 물에 빠져 시야가 물결에 일렁이는 것처럼 앞이 제대로 잘 안 보일 정도로 시야가 흐려지는데 그때 그 남자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크크대면서 앞에 있는데 몸이 천근만근 무기력해지고 당장 쓰러질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때 의식은 살아 있었는데 그 남자가 분명 이렇게 말을 했어. 죽겠지. 죽겠지. 그러더니 몸이 나른해지고 마치 내 몸인데 내 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그 남자가 나를 마구 때리는 것 같았고 쌀알같이 좁아진 시야로 볼 수가, 아니 느낄 수가 있었어. 그리고 잠시 뒤 시원해지는 것처럼 시야가 밝아지기 시작했지. 그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 난 누워 있었고 옷은 축축해져 있었으며 머리가 순간적으로 띵 했어. 이상해서 후레쉬로 비춰보니 축축한 건 내 입술이 터지고 코에서 흐른 핏자국이었어. 그리고 정신이 들었을 때 옆에서는 후다닥 뛰는 소리와 욕하는 소리가 들렸어. 정말 학창시절 아이들과 패싸움도 해보고 그랬어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맞기는 처음이었거든. 앞니는 깨졌고 몸이 아프다기보다는 얼른 밝은 곳으로 나가고 싶었어. 난 뛴다기보다는 터벅터벅 걸어서 보안실로 향했어. 가까웠던 보안실은 정말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렇게 보안실에 도착했는데 형이 없었어. 난 의자에 앉아 거울을 봤는데 얼굴은 이리저리 까져 있었으며 진짜 제대로 얻어 터진 거야. 그리고 왠지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형에게 무전을 쳤지. 형, 그거 쫓아가지 마. 형, 죽을지도 몰라. 그냥 빨리 와. 지금 가고 있으니까 거기 좀 누워있어. 그리고 얼마 후 그 형이 보안실에 도착했고 앰뷸런스와 경찰을 부른 후 난 정말 말도 못할 피로감에 스르르 잠이 들었고 새벽쯤 병원에 실려가면서 잠이 깼어. 얼굴이 퉁퉁 부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고 난 다시 정신을 잃으면서 이거 뭔가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어. 다음날 가족들이 오고 형이 왔는데 내가 겪은 그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어. 그리고 정신이 들자 형사로 보이는 아저씨들이 왔고 난 똑같은 설명을 앵무새처럼 반복했어.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내용은 이랬어. 같이 일했던 그 형의 진술이야. 보안실에서 한참 인터넷을 하고 있었는데 내가 순찰을 나간 뒤 조금 있다가 무전기에서 계속 칙 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더래. 그래서 무전기 전원을 껐다 켜봐도 계속 소리가 났고 무전기로 아무리 불러봐도 반응이 없어서 고장이 났나 싶었대. 하지만 별일 있을까 싶어 꺼놓고 있었는데 넥타이를 맨 남자가 안쪽에서 나오더라는 거야. 그러더니 자연스럽게 나가길래 PM급 사원인 줄 알고 엑스레이 투시기에 가방을 넣어주고 안녕히 가라고 인사를 했대. 그런데 그 남자가 실실 웃으면서 형에게 말을 했대. 아저씨, 안에 보안 아저씨가 괴물한테 맞고 있어요. 저러다 죽어요. 죽어. 그 말을 듣고 형은 뭔 소린가 생각을 했대. 그리고 그 남자는 사라졌고 방금 무전기와 더불어 뭔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더니 불빛 속에서 누가 발로 밟는 소리가 나길래 직감적으로 싸움이 났다고 느꼈대. 그 순간 달려갔는데 그 사람은 도망을 갔고 그 형은 그 뒤를 쫓아갔다는 거야. 처음엔 내가 죽은 줄 알았대. 그때 피를 많이 흘려서 바닥에 고일 정도였거든. 아무튼 뛰어서 쫓다 보니 앞에 가는 게 인간인지 동물인지 계단을 엄청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 뒤늦게 올라갔지만 없더라는 거야. 그리고 갑자기 무슨 환영을 받는데 따라가다가 자신이 차에 치일 것 같은 환영을 보게 되었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이야기야. 지금은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당시 그 일로 내가 속한 회사 본사에서도 연락이 왔고 병가금까지 받기도 했으며 몇 년 지난 뒤에 어떻게 알았는지 취재 요청 전화도 왔었어. 그 후 같이 일했던 형과 술을 먹으며 심령이나 흑마술은 실존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었어. 확실치는 않지만 그때 아마도 내가 흑마술에 당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뭐 인터넷이나 무서운 이야기들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수박 겉핥기식의 자료들 뿐이지만 분명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존재한다고 느낄 수 있었지. 벌써 몇 년이 흘렀지만 그때는 꿈도 무엇도 아닌 실제 상황이었고 그 일 이후 다른 기이한 현상은 없었어. 이 이야기는 저와 관련된 어머니의 실화임을 밝힙니다. 그 당시 10살 무렵 인천에서 강원도의 한 도시로 전학을 가게 됐어. 여러 동업자들과 사업장을 차리고 싶어 하시던 아버지의 뜻이었지. 부모님은 사업 준비로 늘 정신이 없으셨고 난 지방 아이들의 몰상식한 왕따에 시달리느라 늘 슬프고 외로웠어. 나름 활발하던 나였지만 한순간 의기소침해진 것이 교우관계 때문이라는 걸 알아채신 어머니께서는 그 이듬해 동네 아주머니의 권유로 여러 일을 물어볼 겸 인천의 용하다는 소문난 무당을 찾아가기로 하셨어.
그 무당은 이제 갓 20 넘은 앳된 처자로 내림굿을 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이른바 신빨이 가장 센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했었어. 더 소문 나기 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용한 신기 덕 좀 보자고 하는 꼬드김에 어머니께서는 그다지 내키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 내려가야만 했었고 아버지의 사업운을 물어볼 겸 가셨다고 했었어. 경기도 어느 곳에 주택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동네였는데 골목 안에 간신히 알아볼 만큼 작은 깃발을 걸고 간판도 허름한 집이었다고 해. 미리 예약을 했다는 이웃 아주머니 말에 대문을 밀고 들어가 머리가 뽀글뽀글한 아주머니에게 말을 전하니 손에 묻은 물을 바지춤에 대충 닦고는 방 안에 들어가 말을 전해주더래. 어머니께서는 이때까지도 무당집 같지 않다며 두리번거리셨다고 해. 그리고 마당이라기에도 옹색한 시멘트 바닥을 끼고 있는 작은 주택이었으니 말이야. 그 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니 새로 도배를 했는지 하얀 벽에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의 좌상과 탱화에 둘러싸인 가운데 무당이라기엔 너무 어리고 연약하게 생긴 여자가 앉아있더래. 이유는 모르지만 머리도 쪽지지 않았고 한복 같은 것도 제대로 걸치지 않아 순간 잘못 들어온 것 같았대. 그렇게 의아해할 찰나에 동행한 아주머니 손에 이끌려 그 앞에 앉았는데 상 위를 더듬어 쌀알을 뿌리고 만지는 손길이 익숙해 보이지 않았고 조심히 눈을 들어 얼굴을 보니 여기저기 삐져나온 잔머리 사이에 그윽히 떠있는 눈은 시린 파란색이었대. 아, 장님이구나. 딸 둘을 가진 어미 마음에 어머니께선 마음이 짠해져 있으셨는데 그때 옆구리를 누가 쿡 찌르길래 순간 정신이 들었고 조심스레 맹인 아가씨에게 남편이 올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지와 자식들이 전학을 와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잘 해결될런지를 물어보셨대. 그리고 20-30초 침묵이 흐른 뒤 그 맹인 아가씨는 남편의 사업은 생각보다 잘 안 풀리지만 아주머니께서 대비를 잘해두면 말년엔 분명 필 것이라고 말을 했대. 영 찝찝치 못한 대답이었지만 폭삭 망한다는 말은 아니었으니 반만 믿자는 생각을 하시며 다음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아가씨가 말을 하더래. 자식은 셋인데 막내는 아들인가요? 3명 아닌데요? 첫째, 둘째는 딸이 맞는데 막내가 아직 없어요? 딸 둘인 건 어찌 알았지? 있지도 않은 아들 얘기 하는 거 보면 돌팔이 같은데. 네, 없어요. 머쓱하게 보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짓는 맹인 아가씨는 쌀을 두어 번 뿌리고 거두는 행위를 반복하더니 말을 하더래. 큰 따님이 안 좋네. 그러고는 한참 쌀을 만지작거리더니 큰 결심한 듯 말해주었대. 올 7월에 물귀신이 노리고 있고 11월에 길바닥에 사는 지방령이 데려가려고 할 겁니다. 7월까지는 물에 못 들어가게 하시고 11월 한 달은 혼자 길가에 못 나가게 하세요.
너무 뜻밖의 말에 정신이 황망해지신 어머니를 공허한 눈으로 빤히 보던 맹인 아가씨는 작게 고개를 흔들더니 11월까지 무사하면 따님 걱정은 앞으로 안 해도 될 정도로 잘 풀리겠지만 만일 화를 입는다면 내년부턴 악삼제가 낄 테니까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어머니는 던지다시피 돈을 두고는 인사도 안 하고 돌아오셨어. 같이 가자며 용하다고 꼬드겼던 아주머니는 그 후 며칠을 재미로 본 거라고 신경 쓰지 말라고 본인 말만 번복하셨지. 그리고 그해 여름 7월 중순이었어. 난 단체로 간 스카우트 야영에서 내과에 들어가게 되었고 사람이 바글거리는 사이에서 익사를 할 뻔했어. 순간 돌에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오른쪽 다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하류를 향해 끌려갔어. 그 스카우트 야영은 우리 학교에서도 처음으로 타지로 간 야영이었거든. 그리고 그해 11월 친구 집도 못 가게 하고 철저하게 단속하시던 어머니의 노고가 무색하게 나를 왕따 시키던 아이의 협박이 무서워 그 일당들 중 한 명의 피아노 발표회에 억지로 가게 되었고 11월 29일 학교 후문에서 150m 떨어진 좁은 2차선 도로에서 택시와 주차된 차에 2번 부딪히게 된 거야. 사고 지점은 막 아파트 단지를 벗어난 곳이었어. 난 이 사고로 머리와 다리가 다쳤고 단순 골절임에도 부러진 부위가 좋지 못해서 그 후 3년 동안 총 8번의 수술을 하게 되었지. 머리에 고인 피는 3번에 걸쳐 빼내었고 다행히 뇌진탕은 아니지만 그 후에도 원인 모를 두통과 기절로 오랫동안 고생을 했었어. 그 후에 삼재를 겪을 때 너무 고생스러워서 다시 그 무당을 찾아가 방책을 듣고자 하셨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그곳에 없다는 말을 전해 들으셨고 전화번호도 사라져서 속수무책으로 악재를 감당하셔야 했다고 했어. 그 이후에도 길게 고생한 에피소드가 있었지만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고 나서 어머니께 들은 이 이야기는 나를 늘 오싹하게 만들었지. 어머니는 절에 다니셔서 무당은 별로 믿지 않으셨는데 그 후에는 그런 것들을 마냥 무시할 수 없었다고 해. 아, 그리고 무엇보다 스쳐 지나갔던 그 셋째가 2년 후에 세상으로 나왔으니까 그 무당이 한 말은 전부 맞았던 거야. 이건 내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던 고3 때 겪었던 일이야. 우리 학교는 밤에 학생들이 야자를 할 때 교실에서 하지 않고 좀 떨어진 3층짜리 건물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했어. 그 당시 나는 야자를 11시까지 하고 집에 가곤 했지. 그런데 어느 날 중요한 노트를 교실에 두고 왔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된 거야. 당시 난 집에 가서도 그 노트를 보며 공부를 마무리했기에 다시 그 노트를 가지러 가기로 했어. 학교에 도착 후 당직실에 물어보니 열쇠와 손전등을 주는 거야. 아무도 없고 불이 다 꺼진 학교는 정말 오싹했지. 그렇게 학교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말도 안 되게 어두웠어.
난 겁이 많은 편이라 덜덜 떨며 손전등 불빛에만 의지해서 3층까지 올라가고 있었어. 근데 그 찰나 배터리가 없는 건지 손전등이 깜빡이는 거야. 곧 꺼질 것처럼 말이지. 학교 구조가 특이해서 밖을 봐도 건물이 보이는 위치가 아니었고 거의 산밖에 없어서 진짜 어둡거든. 암흑 같은 복도에 혼자 3층까지 가야 하는데 유일하게 의지하고 있는 손전등이 깜빡거리니 무서웠지. 역시 불길한 예감은 틀린 적이 없다고 했던가. 그 순간 갑자기 손전등이 꺼져버린 거야.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상황이 된 거지. 난 너무 무서워서 핸드폰 불빛에만 의지해서 교실을 겨우 찾아갔어. 그리고 교실 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사물함 쪽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 그리고 문 열 때까지 웃음소리 같은 게 어렴풋이 들리다가 문을 완전 열어 제끼는 순간 조용해지면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리는 거야. 주변이 엄청 조용해서 그런지 초침 소리가 선명하고 크게 들렸어. 잠을 잘 때 초침 소리를 의식하면 계속 들리는 거 알 거야. 아무튼 책상 서랍에 있는 노트를 가방에 넣은 후 아무 생각 없이 사물함이 있는 쪽을 돌아봤어. 근데 갑자기 초침 소리가 정말 딱 멈춘 거야. 계속 의식하고 있었는데 마치 누가 일부러 초침을 잡아 멈추게 한 것처럼 말이야. 아무것도 아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때는 생각하면 할수록 소름이 돋는 거야.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 적막한 곳에서 갑자기 큰 벨소리가 들리니 깜짝 놀라 죽는 줄 알았지. 난 전화를 받았어. 민준이지? 나 재혁인데 어디야? 친구였는데 뭔가 이상했어. 목소리도 살짝 다른 것 같았고 무엇보다 어디 갇혀있는 것처럼 목소리가 울리는 거야. 너 핸드폰 바꿨어? 나 지금 학교야. 나도 공개 있어서. 아, 그래? 난 지금 네 에 있어. 통화하는 중간에 잡음이 섞여서 들렸어. 어디 있다고? 잘 안 들려. 빨리 가야겠다. 야, 너 근데 뭐 이상한 거 못 느꼈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나 혼자 있어 지금. 무섭다고. 근데 갑자기 친구가 실실 웃는 거야. 미친 사람처럼 말이지. 하라고. 그렇게 한참 웃더니 말하는 거야. 시계 멈춘 거 나야.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미친 듯이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 정말 살면서 그렇게 무서웠던 적은 처음인 것 같았지.
난 문 잠그는 것도 포기한 채 교실을 뛰쳐나왔어. 근데 뒤에서 흐릿하게 웃음소리가 들렸지. 그리고 무슨 일인지 통화 종료가 되지 않아서 계속 그 웃음소리가 폰에서 새어나왔어. 그것도 무서운 기계음으로. 3층, 2층, 1층. 미친듯이 뛰쳐나와 당직실에 열쇠 갖다 주는 것도 깜빡하고 학교를 나왔지. 그리고 혹시나 해서 내 교실 쪽을 봤는데 창문에서 어떤 아이가 날 보고 있었어. 입이 찢어져 귀에 걸릴 듯이 웃으면서 말이야. 진짜 너무 소름 돋아서 집에 가자마자 정신 차린 후 그 친구한테 전화했지. 그런데 그 친구는 어리둥절하는 거야. 난 장난치지 말라고 다그쳤고 그 뒤 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니 없는 번호라고 하는 거야. 그때 진짜 소름이 돋았어. 그리고 다음날 학교에 갔는데 어제 봤던 벽걸이 시계가 없는 거야. 다른 아이들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공부만 하고 있었고 난 어제 일이 생각나서 혹시나 하고 뒷문과 가까운 사물함 쪽을 열어봤는데 큰 벽걸이 시계가 깨진 채 안에 있는 거야. 심지어 깨진 조각 근처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더라고. 누군가 깨진 유리에 베인 것처럼.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사물함은 아무도 쓰지 않는 사물함이었어. 참고로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라서 사물함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꽤 크거든. 정말 그날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었던 걸까?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큰 건 뒷문 바로 옆이라서 크게 들렸던 걸까? 그렇다면 내가 본 그 아이는 대체 누구일까? 나에겐 아직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어. 먼저 제 경험은 과학적이지 못하고 단지 경험에 중시한다는 것에 들어주면 좋겠습니다. 바로 얘기해보자면 난 일반 사람과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 내가 겪은 경험 중 하나는 예전에 스쿠터로 회사를 출퇴근할 때 겪은 일이야. 삼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었는데 신호가 바뀌고 천천히 출발하고 있었지. 그런데 그 순간 머리 뒤쪽에서 누군가가 둔기로 내려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리곤 갑자기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소리가 들렸어. 난 순간 놀랐고 브레이크를 잡은 채 소리가 나던 쪽을 바라보는데 그 순간 내가 바라보는 쪽에서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사고가 일어났어. 난 분명 사고 나는 소리가 나서 쳐다봤지만 그게 실제로 눈앞에서 사고가 일어난 거지. 내 귀가 이상하나? 아무튼 실생활하면서 눈앞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그렇게 하루는 일이 끝나고 바이크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머릿속이 복잡하고
이상한 잡생각이 들었었지. 난 1차선에서 좌회전을 받아야 하기에 1차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불현듯 내 스쿠터가 자동차로 보이는 거야. 또 뭔가 있구나 싶어 브레이크를 잡아 반강제로 스쿠터를 세웠지. 퇴근 시간이라 차들이 많아서 서행 중이었고 좌회전은 나밖에 없어서 무리 없이 세울 수 있었어. 그런데 내 눈앞에서 2차선에 있던 봉고차와 트럭이 불법 유턴을 하는 거야. 혼자 궁시렁대며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데 느낌이 싸한 게 기분이 묘해졌어. 아까 일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고 악셀을 당기려는 찰나 어디선가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와 충돌할 뻔했지. 난 바이크나 스쿠터를 탈 때는 시내 주행 속도는 항상 지키고 다니며 브레이크와 친한 나는 급정거와 함께 오렌지 택시에게 욕이란 욕을 다 퍼부었던 것 같아. 그리고 집으로 오는 길에 그 느낌이 아직 남아있었어. 왠지 기분이 더러운데 그날따라 밤 늦은 시간까지 오래 남아있었지. 그 다음날 난 일주일 전부터 잡아둔 약속이 있었어.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14년지기 친구들과의 술자리였지. 카톡에 글을 남겼는데 친구한테 뜻밖의 답장이 날라온 거야. 모임을 참석 못한다는 사진이 왔는데 그 사진은 친구가 교통사고가 크게 났던 거야.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어제 내가 이상한 기분이 드는 시간과 맞아떨어졌지.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당할 사고를 친구가 당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그리고 그 후 20살 꽃과 같은 대학 새내기 시절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데 퍽 소리와 함께 맥주잔이 깨지는 소리가 났고 한 사람이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난 싸움 났나 보다 하면서 우리 테이블에 있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일어났지. 그런데 일어나는 순간 그냥 시끌시끌한 술집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야. 오히려 나만 취한 놈이 돼버린 거지. 그런데 그때 입구에서 건장한 학생 하나가 술이 떡이 돼서 소리가 났던 테이블로 가더니 아까 머리 기대고 엎드려 있던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는 둘이 대화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언성이 높아졌지. 이때 나의 느낌은 아, 이거구나 했어. 역시나 그 사람은 맥주잔으로 앉아있던 사람 머리를 냅다 내려친 거지. 그러더니 그 사람 아까 내가 본 그 모습 그대로 테이블에 머리를 기대고 엎드려 있었어. 그 후 내 친구들이 어떻게 싸우는 것을 미리 알았냐며 추궁하는데 내가 알 리가 있나. 나도 어쩌다 본 건데 말이지. 그리고 이건 어렸을 때 지하철에서 겪은 일이야. 고등학생 때 애들과 술 마시러 간다고 지하철을 기다리는데 반대편에서 남자 한 명이 나를 쳐다보고 씩 웃는 거야. 기분이 나쁘긴 했지만 고딩 때는 깡이 셌던 터라 나도 같이 씩 하고 웃었어. 그러더니 그 사람이 순간 철도로 뛰어내렸어. 난 너무 놀라서 같이 있던 친구들에게 봤냐고 소리쳤지. 근데 떨어진 자리에 사람이 없는 거야.
자세히 살펴보니 반대편에 그 사람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 아, 잘못 봤구나. 한편으론 안심이 됐지만 위화감이 좀처럼 줄진 않았지. 그리곤 지하철이 와서 타게 되었고, 그 순간 반대편에도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면서 나를 쳐다본 채 씩 웃으며 지하철로 뛰어내렸어. 극단적 선택을 한 거지. 이게 내가 제일 소름 돋았던 경험이야. 이건 군대에 있었을 당시의 얘기다.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군대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오기 마련이다. 부잣집 도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도라이, 깡패 출신까지. 그런 부류들 중에서도 내가 복무할 당시에 흔히들 말하는 신기를 갖고 있는 귀신을 본다는 녀석이 후임으로 왔었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그 녀석은 다른 사람들과도 친화력이 좋았다. 다른 사람들의 흔한 질문 공세에도 불구하고 재치있게 얘기해주던 좋은 녀석이었다. 흔한 질문은 예상하다시피 귀신을 본 적이 있느냐부터 지금 내 뒤에 귀신이 있는지까지 재미로 물어보던 녀석도 있었고 진지하게 물어보는 녀석도 있었지. 그 이외에도 보통 신병이 전입을 오면 생지부를 행보관이나 중대장이 확인하기 마련인데 당시 친했던 개원 선임의 얘기를 듣자 하니 생지부를 확인해본 간부들이 그 뒤에 그 녀석에게 이것저것 물어보는 게 흔히 무당에게 물어볼 법한 내용들이었다는 거다. 그 녀석이 입대 전에 뭘 하던 녀석이었는지는 당시에는 몰랐으므로 그러려니 했었지만, 하지만 묘했던 게 다른 선후임들과는 친하게 지냈던 녀석이 유독 나에게는 약간 어려워한다고 해야 하나? 아무튼 꺼림칙한 느낌으로 대했었다. 물론 그런 사람 만나는 게 흔한 게 아니다 보니 나도 친해져 보려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했지만 그때마다 답변보다는 살짝 인위적인 톤의 목소리로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었다. 나도 뭐 그러려니 하고서는 몇 개월을 그렇게 대면대면하게 지냈다. 그렇게 10월 달에 접어들었고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녀석과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다는 건 사실 내가 그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다는 거다. 당시 우리 부대는 독립중대 형태의 중대로 중대원 50명 남짓한 작은 부대여서 위병소 근무 없이 탄약고 근무만 있었고, 그것도 자기 분대의 인원들과 나가는 게 거의 기본적인 근무 형태인데, 다른 소대, 그것도 다른 분대였던 녀석과 나갈 이유가 없었음에도 난 그 녀석과 야간 탄약고 근무에 나가게 되었다. 자초지종은 행보관에게 들어야 했지만 당시 저녁을 앞둔 행보관에게 그런 일로 귀찮게 하고 싶지도 않았고 언제 누구와 나가든 상관은 없었기에 그러려니 했었다. 아, 참고로 탄약고를 말하자면 부대 내에서 귀신이 가장 많이 보인다고 하는 곳이었다. 나 또한 전입 초부터 귀신에 대한 말도 많이 들었고 주변에 귀신을 봤다는 후임과 선임이 정말 많았기에 귀신을 보려고 노력했지만 볼 수는 없었다. 야시경으로 귀신을 본 놈도 있어서 그것도 해봤고 귀신 들린 가로등이나 귀신을 보려고 뻘짓도 많이 했지만 그러던 중에
녀석과 탄약고를 나가게 된 거다. 어찌 보면 기회였다. 귀신을 본다는 녀석과 가면 확실하게 볼 수 있을 듯 해서 평소와 달리 탄약고 근무가 일종의 기대감마저 있었다. 그리고 나서 새벽 3시 근무에 녀석과 함께 가게 되었다. 처음 나갈 때는 날씨와 근무가 귀찮다는 등의 일상적인 대화를 주고받다가 귀신이 출몰한다는 지점에 다다르게 되자 내가 물어봤다. 야, 저기 귀신 있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는 탄약고 한 바퀴를 돌더니 말했다. 여기에는 지금 귀신이 없습니다. 난 그 대답에 약간 실망하긴 했지만 알았다고 하고 전번 근무자와 교대를 했다. 당시 실망감에 그 녀석과 같이 근무를 나갔던 전번 근무자에게 물어봤다. 그놈이 전에는 여기에 귀신이 없었던 적이 없다고 했는데 말입니다. 확실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그 녀석이랑 근무 나왔을 때도 위치까지 알려주며 있다고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평소에도 대면대면 하던 차에 이놈이 나를 무시하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약간 괘씸한 기분이 들어 근무 시간 내내 녀석에게 귀신이 보이는지 물어봤지만 녀석은 일관되게 없다라고 하는 거였다. 당시에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은 탄약고 바로 옆에 이장이 안 된 묘지들이 떼거지로 몰려 있었는데도 없다라고 하니 좀 찝찝했다. 그리고 30분에 한 번씩 비상벨 확인을 해야 되기에 순찰을 돌고 오라고 시켰고 그때마다 있었냐고 물어봤지만 그래도 없다라고만 하니 나도 그때는 웬일인지 빈정 상한 기분이 들어 그 녀석에게 조곤조곤 물어봤다. 평소에 네가 나 어려워하는 건 아는데 근무 나와서까지 네가 나한테 이러면 나도 너한테 잘해주기 힘들다. 나한테 이러는 이유라도 있냐?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사람이 분명 이유 없이 기분 상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 귀찮게 계속 물어본 것도 있다지만 네 말투나 행동 보면 나한테 뭔가 있어서 이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20분 정도를 얘기하자 녀석이 우물쭈물거리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눈치를 보아하니 뭔가 내용이 있어 보여 말해보라고 하자 입을 열었다. 병장님은 귀신을 볼 수 없을 겁니다. 뭐라고? 난 욕이 터져나올 뻔했지만 녀석이 화가 나서 한 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차분했고 그냥 한 말치고는 무게감이 있는 말투였기에 자세히 설명해보라고 했다. 애초에 전이 왔을 때부터 귀신 같은 게 붙어 있지도 않았고 귀신이 붙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나에게는 귀신이 붙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로도 들렸기에 잠자코 듣고 있었다. 병장님 주변에는 귀신이 없습니다.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자세히 좀 말해봐. 원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주변에 귀신이 붙을 수도 있는 거고 왔다 갈 수도 있는데
병장님은 아예 그런 게 없습니다. 그거는 이상한 겁니다. 원래 영감은 물이나 공기 같은 것인데 어디에나 있을 수도 있고 또한 사람에게 붙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사람 쪽에서 먼저 건들지 않으면 그쪽도 해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그것과 더불어 흔히 조상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수호령 비슷한 걸로 조금이나마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것조차 없다는 건 쉽게 말해서 주변이 진공 상태와도 같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붙어있는 게 정상이지만 병장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물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은 아닌 부류입니다. 생령이라고 해서 사람의 원한이나 응어리진 뭉텅이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정상적인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그 사람 주변을 꽉 채우고 있으면 그 주변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을 뿐더러 다른 영가들도 꺼려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 걸로 볼 때 병장님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꺼려졌던 부분이어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그 말 이후에 서로 말없이 근무를 서다가 탄약고를 내려왔고 다음날 그 녀석 맞선임에게 그 애를 데려오라고 했다. 그 귀신을 본다는 녀석을 따로 불러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어 보았다. 그러던 중 녀석이 한 말 중에는 여러 가지 의미심장한 말이 있었다. 보통 귀신이 달라붙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의미에서 말입니다. 사람도 기본적으로는 영적인 존재여서 그런 것에 대한 감이 다른 동물들보다 떨어질지언정 위험하다는 것이나 안 좋은 느낌은 받기 마련이라고, 그런 사람은 보통 피해 다니는 게 좋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이 뭔데 그래? 살인자나 그 있지 않습니까? 그 사이코패스인가 그런 부류일 수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 환자라든지 분노나 증오로 가득 찬 사람들, 폭발하지 않고 속을 썩이다 일 저지르는 사람들 말입니다. 난 이 녀석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 내 경우엔 사람의 표정이나 감정을 잘 구분하지 못한다. 사람의 표정을 보면 이 사람이 웃는지, 우는지, 화내는지, 어떤지 어릴 적부터 조금 이해하기 힘들었다. 거울을 보면서 연습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실제로 나중에 미술을 하게 됐을 때도 사람 표정을 그리는데 매우 애를 먹었었다. 누군가 날 쳐다보고 있으면 불안했고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떤지 알기가 쉽지 않아서 언제나 다시 한번 물어보는 버릇 때문에 말을 할 때마다 예? 를 붙이는 게 버릇이 되었고 그때그때 그 사람의 반응을 살피는 게 너무나 무서웠다. 그나마 사람 구실하기까지 부모님의 노력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기도 힘들었을 것이다. 내가 고등학생 때였다. 미술 쪽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적성검사와 인성검사를 받았었다. 얘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이게 좀 이상하네요.
그분이 너 혹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이야? 난 친구들과 자주 노는 편도 아니었고 개인 행동을 좋아했기에 아니라고 답했었다. 그 말을 듣고 상담관과 어머니가 따로 다른 방에 들어가 상담을 했고 어머니가 들려준 내용은 이러했다. 넌 타인이 너에게 마음을 주더라도 너는 절대로 타인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것 같다더구나. 사실이었다. 어릴 적부터 좋아했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다른 곳으로 떠나거나 배신을 하고 가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것이 씨가 된 것 같았다. 그래서 타인에게 미움받지 않으려고 겉으로는 가면을 쓰고 다니고 일부러 허당 같은 행동을 하며 사람들 속에서 그나마 사람답게 살려고 섞여 있었다. 실제로도 타인에게 아무런 감흥도 없으며 좋고 싫고를 떠나서 별로 관심도 없다. 남들 다 하는 연애나 짝사랑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고 그냥저냥 살아온 거다. 애초에 미움받는 게 싫어서 타인을 건드리지도 않았으며 오게끔 하지도 않았다. 주변 사람이야 어떻든 신경을 별로 쓰지를 않는다. 실제로 고등학생 때 어릴 적부터 친한 친구가 성적 비관으로 자살을 하든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장에 가든 별 감정이 없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단지 남에게 피해를 안 줄 뿐이었고 그러던 와중에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해준 것이다. 나는 녀석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해줬고 녀석도 어느 정도 수긍하는 듯한 반응이었다. 그리고 그 녀석이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해주었다. 보통 그런 사람이라면 귀신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라고. 귀신조차도 꺼려할 뿐더러 정말 생명 같은 것이라면 살풀이조차도 힘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알아채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부류여서 저 같은 경우에도 꺼려합니다. 병장님도 평소에 속에 뭔가 끓이지 말고 풀만한 걸 가지고 있고 긍정적으로 생활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은 조절한다고 해도 조절 못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언제나 긍정적이셔야 합니다. 알았어. 사실 전역할 때까지도 얘는 날 솔직히 많이 꺼려했다. 나도 전역할 때까지 얘가 부담스러웠고 나중에 후임들에게 얘 정체를 물었더니 어느 유명한 무당집 아들내미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중에 들은 건데 그 녀석 말로는 서남부 연쇄살인범 정남규. 그 살인마도 붙어있는 귀신이 없었다고 한다. 어느 집이든 신발을 벗고 산다면 신발을 넣는 곳이 있을 거야. 그런데 신발을 벗고 나서 정리하는 방향을 의식해 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가 신발을 정리하라고 하면 항상 신발 끝이 현관 쪽을 보게 맞춰서 정리하곤 했었어. 하지만 그러면 어머니가 신발장을 보시곤 한마디씩 하셨지. 신발을 바깥쪽으로 두면 복이 걸어나간다며 집 안쪽으로 오게 정리해야 복이 들어온다고 말이지. 난 속으로 그럴 리가 있나 하면서도 다시 신발 방향을 돌려놓고는 했지. 이 이야기는
내가 중학생 때 추운 겨울이었던 12월에 있었던 이야기야. 중학교. 그 나이에 학생들이 그렇듯 학교에서는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새 컴퓨터를 하고는 했지. 내 방은 현관을 들어오자마자 바로 오른쪽으로 안방과는 대각선으로 2m 정도 떨어져 있었어. 밤에 게임을 하다가 안방문을 여닫는 소리나 부모님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면 모니터를 끄고 자는 척 하곤 했지. 겨울 난방비를 아껴야 한다는 이유로 베란다 창문과 문을 모두 잠그고 두꺼운 커튼을 쳤던 터라 거실은 밤이 되면 굉장히 어두웠어. 그 탓에 모니터 불빛이 방문 틈으로 새어나가 부모님한테 몰컴을 자주 걸리곤 했었거든. 그날도 가족 모두가 잠들기 전 신발장 정리 좀 하라는 어머니 말에 신발을 모두 안쪽 방향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신발을 안쪽으로 향하게 두면 복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럼 복이 신발이라도 신고 들어오는 건지 말이야. 헛소리 같겠지만 그 당시 나는 너무 궁금했지. 하지만 신발을 정리하고 나니 가족들 모두 방문을 닫고 잠자리에 들었었거든. 난 성공적인 몰컴을 위해 화장실 가는 척을 하며 안방 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재차 확인했지. 안방 문 여닫는 소리는 굉장히 커서 안방 문만 닫혀 있어도 열리는 소리를 듣고 빨리 자는 척이 가능했거든. 그리고 난 컴퓨터를 하기 시작했어.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고 새벽 2시쯤 난 문 밖에서 탁 하는 소리를 듣고 순간 놀라 모니터를 꺼버렸지. 난 속으로 안방 문에선 아무 소리도 안 났는데 뭐지? 하면서 나는 방문으로 다가가 귀를 댔지. 문 밖에선 분명히 소리가 나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놀란 건 소리가 나기 때문만은 아니었어. 소리의 방향이 이상했거든. 분명히 방문 바로 밖 왼쪽 신발장에서 소리가 나고 있었어. 마치 신발을 신고 바닥에 몇 번 발을 구르는 듯한 그런 소리였어. 가족들은 모두 방에서 자고 있을 텐데 난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하며 바닥에 살짝 주저앉았지. 하지만 이어서 들려온 소리는 굳이 문에 귀를 대지 않아도 될 정도였어. 신발장에서부터 굉장히 빠른 발걸음 소리가 부엌으로 달려가는 거야. 진짜 복이 들어온 것은 아닐지언정 뭔가가 들어왔다는 건 확실했지. 난 재빨리 내 방 작은 창문을 닫고 방문을 잠궈버렸어. 다시 문에 살짝 귀를 가져다 대자 발소리는 부엌에서부터 방문 앞으로 돌아오는 소리가 나더니 방문 앞 거실에서 터벅터벅 맴돌다가 침묵이 이어졌어. 차마 이 침묵을 깨며 방문을 열고 나가서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고 난 날이 어느 정도 밝아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나가기로 마음먹고 다시 모니터를 켰어.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새벽 6시가 되었지. 날이 어느 정도 밝아오자 난 슬슬 나가도 좋겠다고 생각해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어. 다행히 거실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두꺼운 커튼도 잠궈놨던 베란다 문과 창문도 전부 활짝 열려진 상태였고 거실에는 차가운 바람이 들어오고 있었지. 그리고 안방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신발장의 신발들은 여전히 가지런히 정돈된 상태였어. 대체 그날 신발장을 통해 들어가서 뛰어다니다가 베란다 문을 열고 사라진 그것은 무엇이었을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신발을 안쪽으로 정리할 때면 또다시 뭔가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해. 나는 공군 부사관을 나왔다. 이 이야기는 친구이자 동기 녀석에게 들은 이야기다. 총무가 특기였던 내 친구가 짬찌었을 때 전 입은 신병이 있었다. 어딘가 초점 없는 흐릿한 눈빛에 훈련소에서부터 의욕 없는 모습으로 관심병사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아이였다. 그래도 악해 보이지는 않았기에 이리 타이르고 저리 타이르면 알아들을 것 같아 최대한 잘해주려 노력했다고 한다. 친구의 성의에 감화가 되었는지 하루는 일과를 끝내고 면담 신청을 하러 왔는데 무슨 얘기를 꺼내려는지 말을 하려다 말고 우물쭈물 하더라는 거였다. 그래서 치킨이랑 소주를 먹이며 말해보라고 구슬렸더니 신병은 소주를 몇 잔 들이키더니 드디어 속에서 되뇌이던 말을 꺼내게 되었다. 그 신병은 입대를 앞두고 몇 주 전 친구 둘과 낚시를 하러 가기로 약속을 잡았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아이들이라 서로 신나하며 제천에 있는 어느 저수지로 목적지를 정했다고 한다. 신병은 무당일을 하고 계시는 홀아버지 밑에서 자랐는데 친구들과의 약속을 허락받기 위해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다고 한다. 너, 거 가지 마라. 아들은 당황했지만 이미 친구들과 약속을 해놓은 상황이어서 쉽사리 아버지 말을 따르기 어려웠다고 한다. 약속을 상세히 설명해도 아버지는 딱 잘라 하지 말라는 말뿐이었다. 여지껏 아버지 말씀을 어긴 적 없는 아이였지만 친구들과의 신의를 저버리기 어려워 아버지께 통사정을 했다고 한다. 그럼 한 가지 조건을 붙이마. 거 가서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아버지의 말이 이해가 안 갔지만 놀러갈 생각에 신병은 알겠다며 선뜻 승낙하고 여행을 준비했다. 그렇게 신병과 친구 2명, 이렇게 셋은 텐트와 낚시 도구, 캠핑 용품들을 챙겨 제천으로 떠났다. 젊은 남자 셋이 뭐가 그렇게 재밌겠냐마는 낮부터 술을 마시며 낚시를 하는 그 맛이 기가 막혔다고 한다. 저수지엔 비록 셋밖에 없어서 적적한 느낌이 들었지만 낚시를 하는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한다. 그렇게 낮부터 퍼마시니 저녁이 되자 술이 동나서 누군가는 술을 사러 마을까지 다녀와야 했었다. 마을은 졸졸 흐르는 냇가를 따라서 20분쯤 가야 하는 거리였는데 그 신병이 남고 다른 친구 둘이 술을 사러 다녀오기로 했다고 한다. 하지만 혼자 하는 낚시는 생각보다 재미가 없었다. 꾸벅꾸벅 졸던 그가 눈을 떠보니 이미 하늘엔 별들이 술을 넣고 있었고 아직 친구들이 오지 않아서 시간을 보니 이미 다녀오고도 충분할 만큼의 시간이 지나 있었다. 신병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무섭기도 했다.
혹시 장난을 치는 건 아닌가? 주위를 다 뒤져봐도 친구들은 보이지 않았다. 시간도 너무 늦었고 밤 공기도 차. 일단 텐트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기로 했다. 지금은 휴대폰이 터지지 않는 곳이 없지만 당시의 저수지는 휴대폰의 수신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 전화를 수십 번 해봐도 연결을 할 수 없다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그렇게 시간은 새벽으로 향하는데 섣불리 움직일 수도 없어진 신병은 텐트 안에서 전화가 연결되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런데 텐트 밖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보였다. 야, 이거 완전 무겁다. 나와서 이거 좀 들어줘. 들려온 목소리는 다행히 친구였다. 뭐하다 이제 쳐오냐? 그는 안도하며 욕짓거리를 해주려고 나가려는데 그 순간 문득 아버지께서 한 말이 떠올랐다. 누가 부탁을 하거든 절대 들어주지 마라. 절대.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은 신병은 바깥의 그림자들에게 말했다. 나 지금 몸이 안 좋아. 너희가 가지고 들어와. 그랬더니 밖에선 여전히 친구의 목소리로 얘기를 했다. 여기서 꿀 빨던 놈이 뭐가 몸이 안 좋아? 빨리 안 나오냐? 분명 친구의 목소리는 맞았지만 왠지 신뢰감이 없었다고 한다. 텐트 문이 꽉 잠긴 것을 확인하고 자기는 안 나가겠다고 소리쳤다. 지금 안 나오면 우리 둘이 너 놔두고 간다. 빨랑 나와. 나오라고 이 새끼야. 죽고 싶어? 그림자들은 협박하는 어투로 신병을 다그쳤다. 신병도 문을 열고 확인하고 싶었지만 본능적으로 저들은 사람이 아니란 걸 느꼈다고 한다. 말투는 점점 거칠어지고 그림자도 가까워졌지만 친구들은 문을 열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분명 바깥에서도 열 수 있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 신병은 무서움에 큰 소리로 말했다. 니들이 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버럭하자 한마디가 들려왔다. 이 새끼 운 좋네. 이 한마디를 내뱉곤 두 그림자는 멀어졌다. 신병은 진이 빠져서 이불 속에서 한 발짝도 나서질 못했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더 흐른 뒤 이번엔 여성의 모습을 한 그림자가 텐트 곁으로 다가왔다. 저기요. 제가 밖이 너무 추워서 그러는데 저 좀 들여 보내주시면 안 돼요? 분명 마을까지 거리가 있는 저수지에 여성 혼자서 찾아올 리는 없었다. 이쯤 되자 신병은 미쳐버릴 것 같았다. 이 텐트 밖에서도 열리니 들어오시려면 열고 들어오세요. 그는 혹시나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일말의 작은 희망이라도 잡으려 소리쳤다. 하지만 여자는 찢어질 것 같은 목소리로 이 말만 반복했다. 신병은 귀를 막고 웅크리며 벌벌 떨었다. 그리고 이 소리도 얼마 뒤에 잠잠해졌는데 또 안 속네. 이 말 한마디와 함께 그림자가 사라졌다. 그렇게 얼마가 지났는지 몰랐을 때
꼼짝도 못하고 이불 속에 있었는데 이번엔 건장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계십니까? 계셔요? 신병은 히스테릭하게 이제 그만하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불쑥 텐트 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저 경찰인데 혹시 일행분들이랑 같이 오시지 않았습니까? 천만 다행으로 날이 밝고 경찰이 찾아온 것이다. 그러나 뒤이어 나온 경찰의 말을 듣고 신병은 까무러칠 정도로 놀랐다. 그건 바로 저수지 근처 냇가에서 실족한 두 구의 시신이 발견됐는데 그 시신은 바로 그의 친구들이었다. 경찰에서도 냇물이 불지도 않고 떨어져 죽을 만큼 높은 뚝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그 신병은 친구들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도망치듯 입대를 하였고 그 뒤에 제정신으로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후에 내 친구는 신병에게 정신과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고하였는데 얼마 뒤에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한다. 내가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은 전라남도 목포에서 배를 타고 약 1시간 30분 정도를 가면 나오는 다도해 섬 중에 하나였어. 나는 이곳에서 중학교까지 졸업을 했고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 녀석과 방학이 되고 헤어지게 되자 친구 녀석이 날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 그래서 그 친구 동네로 놀러가서 며칠을 놀다 오기로 하고 친구 동네로 가게 됐지. 참고로 섬이지만 섬이 아주 커서 그 친구 동네로 가려면 몇 시간은 걸어가야 했거든. 그렇게 방학 기간 동안 친구와 열심히 산과 바다로 놀러 다니다가 하루는 그 친구와 또 다른 친구와 같이 바다에서 실컷 놀다 해가 저물 때쯤 선선해지자 총싸움을 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고 그렇게 놀다 보니 산속 깊은 곳까지 가게 되었지. 그런데 산속 깊은 곳 평평한 바위 위에 웬 볏집이 있는 거야. 왜 깊은 산속에 볏집이 있지? 이상하게 생각한 우리는 호기심에 볏집을 들춰보자 조금은 누런 천이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조심스레 뜯어보니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는 거야. 날도 저물고 냄새도 나고 해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호기심이 생겨서 도저히 갈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것을 들춰보니 하얀색 뼈가 잡혔어. 그리고 좀 더 자세히 보니 과학책에서나 나올 법한 사람의 뼈가 그 천 안에 있었지. 우리는 너무나 놀라 고함을 치며 친구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나와 내 친구, 또 다른 친구는 그날부터 자리에 누워 있어야 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그 무더운 여름날 온몸이 부르르 떨릴 정도로 한기를 느꼈지. 밤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잠이 들면 웬 허름한 옷에다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피가 흥건한 괴물 같은 아저씨가 내게 다가와 목을 조이는 꿈을 꾸곤 했어. 그렇게 이틀이 지나자 우리를 걱정하시며 간호해 주시던 친구 어머니는 우리가 산에 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친구 어머니와 다른 친구 부모님은 나와 내 친구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우리의 머리카락과 손톱, 발톱을 조금씩 잘라 흰색 천으로 만든 주머니에 넣고 대문 입구에 몇 시간을 걸어 놓으시더니 그 주머니를 들고 산에 가서 태워버렸어. 그렇게 하자 시간이 지나서인 건지 친구 부모님이 하신 이상한 의식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조금씩 기운을 차리게 되었고 곧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었지.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우리가 발견한 것은 초분이라는 것이었고 객지에서 객사를 하거나 몹쓸병 또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을 땅에 묻지 않고 깊은 산속 평평한 바위에 올려놓고 위에는 볏짚으로 덮어서 3년 정도 지나면 시체가 썩고 뼈만 남게 되는데 그때 땅에 묻는 풍습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지방에 예전부터 내려오던 풍습이라고 했어. 당시 내가 살던 섬에도 이렇게 만든 초분이 약 3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 난 그때 처음으로 초분이라는 것을 알았지. 초분을 옛날에 할아버지 시절에는 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지만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그 당시에는 현대화가 진행 중이라 섬에서도 보기 힘들었고 대부분 사람이 죽으면 상여에 실어 산속 땅에 묘지를 만들었거든. 그런데 친구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초분으로 만들어 놓으면 영혼이 극락에 가지를 못하고 구천을 떠돌게 되는데 우리가 그 영혼을 건드려서 아마 우리를 따라 내려온 것이며 우리의 머리카락과 발톱을 깎아 매달아 놓는 것은 우리의 신체 일부를 잘라 주머니에 담아 매달아 놓으면 그 귀신이 그 주머니를 우리로 착각하여 그 주머니를 대신 데려가게 하고 우리는 안전하게 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과 손톱을 잘라 주머니에 넣고 몇 시간을 걸어 놓은 후에 산에 가서 태워버려 귀신을 떨쳐낼 수 있다는 것이었지.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초분 옆에는 절대 가지 말라며 꾸중을 하셨어. 어른들도 초분에 가기를 꺼려하고 그 초분의 볏짚을 1년에 한 번씩 바꿔주기 위해 가까운 가족 이외에는 접근하지 않는다고 해. 아울러 다른 섬에서는 시신을 산속 깊은 곳에 우리처럼 바위에 올려놓지 않고 소나무에 매달아 놓는 섬도 있다고 들었어. 난 지금도 족발 같은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 왠지 족발을 먹을 때 나오는 돼지 뼈다귀가 꼭 그때 본 뼈다귀들과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지. 여기까지가 내가 겪은 일이야. 비록 어린애였던 초등학교 시절에 겪은 체험담이지만 어른이 된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도 소름이 끼치곤 해.